아이한텐 말하지 마. 제발 아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볼이 깊이 꺼진 여자가 수액줄을 매단 채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18년 전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시한부 3개월, 췌장암 말기. 강현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라니, 이혼할 때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8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처가 임신한 몸으로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 위자료 한 푼 없이 딸을 낳아 홀로 키웠다는 것, 가리고 그 딸이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증오하고 있다는 것까지, 죽어가는 전처, 자신을 거부하는 딸, 그리고 이 모든 걸 막으려는 현재의 아내. 재벌 회장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성도건설 본사 27층 회장실 안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현도가 넓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다음 분기 해외 수주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임원 4명이 차례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며 수주 전망을 설명하는 동안 강현도는 펜을 돌리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 최태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태수가 강현도의 귀에 대고 속삭이려다 멈추더니 접힌 메모지 한 장을 회의 자료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강현도가 펜을 멈추고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전 사모님 서윤아, 서울대 병원 입원, 췌장암 말기, 시한부 3개월. 펜을 쥔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임원 4명의 시선이 일제히 강현도의 손끝으로 쏠렸습니다. 강현도가 메모지를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임원들이 미처 자료를 정리하기도 전에 강현도가 회의실을 나섰고 최태수가 반 발짝 뒤에서 따라붙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강현도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최태수가 운전석 옆에 앉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서울대 병원으로 가자. 강현도가 짧게 지시하자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최태수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체중이 계속 빠지고 배에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계속 미루시다가 2주 전에야 진단을 받으셨고 지금은 다인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강현도가 창밖을 바라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최태수가 잠시 망설이다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보호자란에는 친구분 김정혜 씨 이름만 올라가 있습니다. 강현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호자가 친구 한 명뿐이라고? 최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현도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테헤란로의 빌딩 숲이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대 병원 종양내과 다인실은 흰 커튼으로 침대마다 칸을 나눠 놓은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구석자리 침대 위에 서윤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볼이 깊이 꺼져 있었고 이불 밖으로 나온 손목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커튼이 거치는 소리에 윤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현도의 얼굴을 알아본 윤아의 눈이 한순간 커졌다가 곧장 경계하는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온 거예요? 돌아가요. 윤아가 낮은 목소리로 내뱉으며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렸습니다. 옆 침대 환자의 보호자가 커튼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윤아가 재빨리 손을 뻗어 커튼을 잡아당기며 강현도와 자신 사이를 막았습니다. 제발 그냥 가요. 당신이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 강현도가 커튼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인실로 옮기자. 담당 의사도 최고로 붙여줄 테니까. 나는 당신한테 빚 안 져. 그런 거 필요 없어.
유나가 이불을 끌어올리며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강현도가 물러서지 않고 커튼 너머로 한 발짝 다가서자 유나가 몸을 일으켜 앉으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딱 한 가지만, 아이한테는 말하지 마. 제발. 강현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아이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약속해. 강현도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혼할 때 자녀는 없었습니다. 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그 의미가 곧장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다시 몸을 눕히며 눈을 감았고 강현도는 입을 열지 못한 채 커튼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있던 강현도 앞으로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유나와 비슷해 보였고 편한 면바지에 앞치마를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김정희가 강현도를 알아보고 걸음을 멈추더니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온 겁니까? 강현도가 고개를 들어 김정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김정희는 팔짱을 낀 채 강현도를 내려다보았고 강현도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김정희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밑에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얘기합시다. 병원 1층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김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가 이혼할 때 임신 8주였어요. 당신한테 말 안 하고 서류에 도장 찍었죠. 강현도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울 떠나서 공주 친정에서 애를 낳았어요. 딸이에요. 이름은 서연이. 강현도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에 퍼졌습니다. 친정어머니 집에서 3년 살다가 애 교육시키려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마포구에 작은 꽃집 하나 얻어서 새벽 3시에 양재동 꽃시장 나가서 꽃 떼어오고 그걸 15년을 했어요. 김정희가 강현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한테 단돈 1,000원도 받은 적 없어요. 강현도가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몰랐습니까? 김정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나가 출생 신고할 때 법원에 가서 절차를 밟았어요. 공주에서 무료 법률 지원 받아가지고 서연이 서류에 아버지 칸이 비어 있어요. 유나는 당신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건 전부 끊어버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한 겁니까? 그것도 내가 물어봤어요. 김정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나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회사를 못 살리면 그게 더 큰 죄라고. 그리고 이혼이 시어머니 압박 때문인 것도 당신이 울면서 서류를 내밀었던 것도 다 알고 있었대요. 강현도가 깍지 낀 손을 풀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유나가 6개월 전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꽃집 월세하고 서연이 입시 비용 때문에 병원을 계속 미뤘어요. 결국 꽃시장에서 쓰러져서 실려왔고요. 그리고 서연이는 아직 엄마 병명을 몰라요. 유나가 위장병이라고만 해놨거든요. 김정희가 카페를 나서고 강현도는 빈 의자를 마주한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강현도가 다시 유나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병실 안은 어둑했고 유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와 딸 둘만 나란히 서 있고 그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현도가 액자 속 그림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
그리고 그 옆에 빈 공간. 강현도의 시선이 그 빈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강현도에게 야간 당직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강현도가 대답을 망설이자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낮에도 오신 분이시죠? 환자분이 주무시면서 서연아 하고 몇 번 부르시더라고요. 강현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강현도가 전화기를 꺼내 최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담당 전문의 면담을 잡아라. 다음 날 오전 강현도가 진료 상담실에서 담당 전문의 박도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박도영이 촬영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일반적인 항암 치료로는 시간을 좀 벌 수는 있지만 크게 나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강현도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미국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방식의 임상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의미 있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박도영이 서류를 한 장 꺼내 강현도 앞에 놓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간 수치가 기준 안에 들어야 참여할 수 있고 환자 본인이 직접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강현도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참여시키겠습니다. 박도영이 강현도를 잠시 바라보다가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서윤아 환자의 암이 유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까운 가족분들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현도가 서류를 쥔 채 박도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말이 당장은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강현도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선 강현도가 병원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하며 최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아이가 있다. 내 딸이다. 모든 걸 알아와라. 다음 날 아침 최태수가 가져온 보고서를 펼친 강현도의 손가락이 첫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고등학교 3학년 정교 수석 의대 진학 준비 중. 가정환경 조사서에는 한부모 가정이라고 적혀 있었고 호적상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교내 과학경시대회 대상 수상 기록까지 18년이라는 세월이 종이 몇 장 위에 빼곡히 눌려 있었습니다. 강현도가 보고서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이혼 후 3년 강현도는 윤아를 찾아다녔습니다. 마포구 꽃집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고 충남 공주 친정집까지 직접 찾아갔지만 윤아의 어머니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흥신소를 동원했으나 윤아가 공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바꿨고 꽃집은 김정의 명의로 등록해 놓은 탓에 본인 이름으로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박순자가 서재로 찾아와 그쪽과 다시 엮이면 송 회장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며 다그쳤고 강현도는 결국 수소문을 멈췄습니다. 강현도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보고서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현도는 서연의 학교 근처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교문에서 50m쯤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우고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 하나가 친구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친구와 웃으며 골목 어귀까지 같이 걷다가 손을 흔들고 헤어진 뒤 홀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현도가 백미러 너머로 서연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걸음걸이가 젊은 시절 윤아를 닮아 있었습니다. 강현도가 이마를 차창에 기댔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오미정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건설 경영기획실 이사 한상철이었습니다. 사모님, 비서실장 최태수가 서울대 병원 특실 전환을 문의한 정황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병원 쪽에 개인적으로 관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미정이 소파 팔걸이를 쥔 채 물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직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오미정이 곧바로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대학 동창 중 서울대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통화는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원 환자가 서윤아야. 진단은 췌장암. 오미정이 전화기를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이 일직선으로 굳었습니다. 오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한쪽에서 성도건설 정관 서류와 상속 관련 조항이 담긴 바인더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전처가 아프다는 것, 그건 동정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자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오미정의 눈이 정관 조항 위를 빠르게 훑쳤습니다. 저녁 학교에서 돌아온 준혁이 식탁에 앉자 오미정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요즘 바쁜가 보다. 저녁도 같이 못 먹고. 준혁이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식탁 한쪽에 아직 치우지 않은 서류 뭉치. 준혁이 젓가락을 집으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런가 보죠.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미정이 준혁의 반찬을 집어주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강현도의 지시로 윤아의 병실이 1인실로 바뀌었습니다. 전담 간병인까지 배치되었습니다. 윤아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간병인에게 정중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운데 저는 괜찮아요. 돌아가셔도 됩니다. 간병인을 돌려보낸 윤아가 원무과에서 1인실 비용 영수증을 직접 받아들고 강현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당신 동정이 아니야. 조용한 마지막이 필요한 거야. 오늘 당장 원래 병실로 돌려놔. 강현도가 전화 너머로 입을 열었지만 윤아가 먼저 끊었습니다. 그래도 강현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틀 연속 병원을 찾았고 김정혜가 강현도를 병원 1층 로비 한쪽으로 불러냈습니다. 서연이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강현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정혜가 로비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아버지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 카네이션을 만드는데 서연이만 혼자 못 만들고 울었어요. 그 뒤로 친구들한테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림당하고 나서는 아버지라는 말 자체를 입에 안 올려요. 김정희가 강현도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나타나면 그 애한테 도움이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강현도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현도는 서연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끝내 누르지 못했습니다. 최태수를 통해 서연이 매주 토요일 오후에 마포구립 도서관 열람실에서 자습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서관 앞 벤치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도서관 유리문이 열리고 서연이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강현도가 벤치에서 일어서며 서연 앞에 섰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강현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강현도다. 내 아버지야.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18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던 사람이 무슨 아버지예요. 서연이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강현도가 뒤따라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 3시에 꽃시장에서
40kg짜리 꽃상자 나르면서 나 키울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요? 도서관 앞을 지나던 행인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다시 오지 마세요. 우리는 18년 동안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서연이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 막 도착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강현도는 정류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떠나가는 버스의 뒷유리 너머로 서연의 뒷모습이 작아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도가 자택 서재에 들어앉은 채 불도 켜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며 오미정이 들어왔습니다. 형광등을 켜더니 강현도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신 요즘 병원 다니는 거 다 알아. 그 여자한테 딸이 있다면서. 강현도가 고개를 들어 오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 문제에 당신이 끼어들 일 아니야. 오미정이 팔짱을 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 아들 몫에 손 떼는 일이면 그건 내 일이 맞아. 강현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미정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서재 안에서 서로를 마주본 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강현도가 먼저 시선을 끊고 서재 문을 열어나갔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서연이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유나가 수액을 맞으며 창밖을 보고 있다가 서연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어? 밥은 먹었어? 서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떤 남자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했어. 유나의 미소가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 건설 강현도라고 했어. 엄마 전 남편 아니야? 유나가 이불 위에 놓인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넘기려 했지만 서연의 눈이 대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왜 숨겼어? 18년 동안 왜 한마디도 안 했어? 그 사람 탓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너한테 아버지가 너를 버렸다는 상처를 주기 싫어서. 서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결국 버린 건 맞잖아. 서연이 병실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유나가 서연을 쫓아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수액줄에 팔이 걸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유나를 부축했고 유나는 침대 난간을 잡은 채 병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병실을 뛰쳐나간 뒤 같은 층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김정혜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김정혜가 허겁지겁 병실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산소 수치가 떨어져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박도영이 직접 병실로 내려와 유나의 맥박과 혈압을 확인하며 안정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유나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김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야, 서연이가 알아버렸어. 김정혜가 유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지금은 말하지 마. 숨부터 고르자. 한편 서연은 병원 밖으로 나와 한강변까지 걸었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다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김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아, 나한테 아빠가 있대. 그것도 재벌이래. 전화기 너머로 김하은의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가. 일단 너무 흥분하지 마. 엄마한테 차분하게 다시 물어봐. 서연이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강 위로 지나가는 유람선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뒤에야 서연은 겨우 몸을 일으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서연이 2교시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유나가 전날 밤 의식을 잃어
응급 처치를 받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서연이 책상을 밀치며 일어서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서연이 숨을 몰아쉬며 복도를 돌아서는 순간 먼저 와 있던 강현도와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엄마가 더 힘들어졌어요. 서연이 두 손으로 강현도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제발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강현도가 뒤로 한 발짝 밀려나며 서연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강현도의 팔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유나가 의식을 되찾아 일반 병실로 돌아온 뒤 박도영이 진료 상담실에 강현도와 서연을 함께 불렀습니다. 박도영이 촬영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 씨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요. 미국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연이 의자 끝에 앉은 채 물었습니다. 임상시험이 뭔데요? 엄마한테 정확히 무슨 병이 있는 건데요? 박도영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는 췌장암 사기입니다.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임상시험이 지금 유일하게 의미 있는 기회입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현도가 손을 뻗어 서연의 팔을 잡았지만 서연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영이 자리를 비운 뒤 서연이 상담실 복도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소리를 죽이며 울다가 강현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게 이거였어요? 강현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가 발걸음을 늦추며 쳐다보았지만 서연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아버지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서연이 강현도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엄마 살려주세요. 강현도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반드시 살리마. 강현도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최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임상시험 담당 기관에 연락해서 참여 절차를 밟아라. 그리고 국내 간 전문의를 섭외해서 유나 씨 간 수치를 낮추는 전처치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하고. 전화를 끊고 강현도가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며 손을 빼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남아있지 않아 그대로 강현도의 손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카페에서 유광수가 서류 봉투를 오미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나의 과거 채무 기록, 꽃집에 세금 밀린 내역, 서연의 출생 서류 사본, 그리고 이혼 후 위자료가 한 푼도 없었다는 기록까지 한 뭉치였습니다. 오미정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유광수가 커피잔을 들며 넌지시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원하시면 기사 방향을 맞춰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미정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기사는 알아서 해. 그리고 한상철 이사한테 연결해줘. 따로 할 일이 있으니까. 유광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오미정이 한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여자 쪽에 사람을 보내. 딸의 호적 등록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한해. 한상철이 전화 너머에서 되물었습니다. 직접 접촉하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하니까 당신이 하는 거야. 그리고 프레임을 잘 잡아. 기사가 나가면 그 여자와 딸이 세상 욕을 먹을 거다.
그 전에 조용히 합의하는 게 서로 좋다 이런 식으로. 오미정이 소파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사 하나, 합의금 하나. 두 개를 동시에 돌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상철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장 주소록을 뒤져 윤아에게 접근할 통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대 병원 병실에서는 서연이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는 강현도가 차 안에서 최태수와 통화하며 임상시험 접수를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오미정이 준비하고 있는 두 갈래의 공격을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침부터 성도건설 홍보팀장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강현도 회장의 숨겨진 딸과 시한부 전처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 매체 두 곳에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기사에는 윤아의 과거 채무 기록과 꽃집에 세금 밀린 내역이 나란히 붙어 있었고 마치 윤아가 돈을 뜯어내려고 딸을 앞세운 것처럼 이야기가 짜여 있었습니다. 윤아가 빚을 다 갚은 사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사 끝에는 회장의 전처가 병원비를 빌미로 접근했다는 재계 관계자의 증언이라는 이름 없는 코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한상철이 마포구의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김정혜가 카운터에서 꽃 포장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현도 회장 측 지인입니다. 서윤아 씨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상철이 명함을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호적 등록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따님의 학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혜가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고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간에 윤아한테는 전달도 안 할 거예요. 나가세요. 김정혜가 꽃가위를 내려놓으며 한상철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상철이 입을 열려다 김정혜의 눈빛에 말을 삼키고 명함만 카운터에 남긴 채 꽃집을 나섰습니다. 강현도는 기사를 확인하자마자 법무팀에 기사 삭제 신청과 정정 보도를 지시했지만 이미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강현도의 이름이 올라간 뒤였습니다. 성도건설 주가가 장중 3%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학교에서도 기사가 돌았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부터 교실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동급생들이 휴대폰 화면을 힐끔거리며 서연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2교시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종이 울리자 서연이 담임교사 이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집에 가겠습니다. 이미영이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교실을 나선 뒤 이미영이 곧바로 김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윤아가 병상에서 김정혜가 건넨 휴대폰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딸의 존재, 빚기록 전부 뒤틀려서 세상에 풀려 있었습니다. 윤아의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박도영이 긴급으로 혈압약을 투여하고 절대 안정을 지시했습니다. 윤아가 김정혜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김정혜가 윤아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아가 안정된 뒤 김정혜가 병실 밖으로 나와 강현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상철이라는 남자가 꽃집에 찾아왔어요. 합의금을 제안하더라고요. 강현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한상철, 그 이름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강현도가 곧바로 최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에 붙은 서류 출처를 추적해라. 지금 당장. 최태수의 보고는 이틀 만에 올라왔습니다. 기사에 첨부된 서류 양식이 특정 신용조회 업체의 출력 형식과 정확히 일치했고
해당 업체의 최근 조회 기록에서 사립탐정 유광수 명의로 조회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광수에서 한상철로, 한상철에서 오미정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강현도가 그날 저녁 자택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오미정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현도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화면을 껐습니다. 유광수를 시켜서 기사를 뿌렸지. 한상철을 보내서 윤아한테 합의금을 들이밀었고, 오미정이 리모컨을 빼앗긴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강현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강현도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2장을 꺼내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유광수의 계좌 이체 내역 사본과 김정혜의 진술을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오미정이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오미정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강현도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한테, 그 애한테 쏟아붓는 돈하고 관심이 결국 준혁이 몫을 빼앗는 거라는 걸 모르겠어? 나는 내 아들을 지키는 것뿐이야. 강현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상속 타령이냐? 그 여자가 죽든 말든 내 관심사가 아니야. 오미정이 한 발짝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강현도의 가슴 쪽을 가리켰습니다. 다만 그 딸이 당신 호적에 올라가는 순간 이건 상속 문제가 돼. 그건 내일이야. 강현도가 오미정의 손을 잡지도 밀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거실 한가운데에서 부딪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현도가 먼저 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오미정이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영이 강현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아 씨의 간 수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임상시험 참여 기준에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등록이 안 됩니다. 강현도가 차 안에서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간 수치를 정상까지 낮추려면 최소 2주는 전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상시험 등록 기한이 이미 빠듯해요. 기한 연장은 안 됩니까? 기관의 사정을 설명하겠습니다만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강현도가 전화를 끊자마자 최태수에게 걸었습니다. 국내 최고간 전문의를 내일까지 섭외해라. 같은 날 오전 성도건설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 긴급 소집 요청이 날아들었습니다. 사회이사 3명이 기사로 인한 주가 하락과 기업 이미지 문제를 안건에 올렸습니다. 전날 대비 누적 5%가 빠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강현도를 향해 한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문제가 그룹 전체의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 안정을 위해서라도 사생활 문제를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상철의 말이 끝나자 사회이사 2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현도가 테이블 위에 양손을 나란히 올려놓으며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개인사는 내가 처리하겠소. 기사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미 시작했고 그룹 경영에는 어떤 영향도 없도록 하겠소. 강현도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회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강현도의 등 뒤로 한상철이 사회이사 2명과 따로 남아 이야기하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강현도가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턱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며 강현도가 최태수에게 3가지를 한꺼번에 지시했습니다. 첫째, 간 전문의 섭외 내일까지. 둘째, 임상시험 기간의 기한 연장 공식 요청. 셋째, 유광수 계좌 거래 내역하고
한상철의 최근 외부 접촉 기록을 확보해서 법무팀에 넘겨라. 최태수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현도가 차에 올라타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 복도에서 엄마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현도가 눈을 떠 운전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차가 테헤란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학교에서 조퇴한 뒤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시선들, 어머니의 시한부, 기사에 실린 어머니의 왜곡된 과거, 전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하은이었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자마자 내뱉었습니다.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뒤 서연이 다시 김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 지금 병원 가야 해. 서연이 벤치에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서연이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수액을 맞으며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아, 다 엄마 잘못이야. 미안해. 서연이 어머니의 어깨를 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두 사람이 한참을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 창을 통해 강현도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한 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틀 뒤 강현도가 섭외한 간 전문의 이수진이 서울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박도영과 협진 일정을 잡은 이수진이 유나의 병실에서 검사 결과를 살펴본 뒤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 지금 시작하는 건 항암 치료가 아니에요. 항암을 받을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간을 보호하는 약을 집중적으로 쓰고 드시는 것도 조절하고 다른 약 중에 간에 부담 주는 것도 정리할 겁니다. 유나가 이수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2주 안에 수치를 맞춰볼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유나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체열, 약 투여, 식이 관리, 저녁에 다시 혈액 검사. 김정혜가 매일 저염식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가져왔고 서연은 방과 후 병원에 와서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체온과 혈압을 적은 표를 직접 만들어 침대 옆에 붙였습니다. 박도영이 회진 중에 서연이 만든 표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연 씨, 의대 가면 잘하겠는데.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유나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불 위에 놓인 서연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같은 시기 강현도는 매일 새벽 서연의 학교 앞 편의점에 바나나, 우유와 삼각김밥을 맡겨 놓았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연은 사흘째 같은 자리에 놓인 간식이 이상해서 편의점 사장에게 물었지만 사장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넷째 날 이른 아침 서연이 일찍 나와 편의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6시 검은 외투를 입은 강현도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간식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나오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강현도가 차에 올라타 떠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쫓아가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과 후 서연이 병원에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아침 학교 앞에 간식을 놓고 가더라. 유나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숙여 침대 아래에서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너한테 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상자 안에는 편지 32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뜯지 않은 채 수치인 부재로 반송된 것들이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어.
그런데 버리지도 못했어. 네가 크면 줘야 할 것 같아서. 서연이 상자를 받아들고 병원 옥상 벤치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들의 초반에는 강현도가 이혼 후 마포구 꽃집을 찾아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뒤였다고 주변 가게에 물어봤지만 아무도 행방을 모르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충남 공주 친정집까지 찾아갔지만 유나의 어머니가 대문 안쪽에서 돌아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반 편지에는 사업이 안정된 뒤 흥신소까지 동원했으나 유나가 본인 명의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박순자가 서재로 찾아와 다시 찾아가면 송 회장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며 다그쳤고 결국 수소문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후반부 편지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널 지키지 못한 것을 평생 안고 살겠다. 이 편지가 돌아올 때마다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다. 마지막 편지는 이혼 후 3년째 되던 해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편지를 읽다가 손이 떨려 더 이상 넘기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다녔다는 사실, 그리고 18년간 품어온 버림받았다는 확신, 두 가지가 동시에 머릿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편지 상자를 가슴에 안고 옥상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병실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이 병원 1층 로비에서 면회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강현도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강현도가 로비 의자에서 일어서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가방끈을 양손으로 쥔 채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하는 건 아직 못하겠어요. 그런데 엄마를 살리려면 같이 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강현도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나서야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현도가 서연에게 치료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간 수치가 매일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박도영 선생님도 2주 안에 임상시험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네가 매일 병원에 와서 엄마 밥 챙기고 체온 재는 것, 그게 지금 가장 큰 치료야. 서연이 대답 대신 벤치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적대적인 공기는 아니었습니다. 전처치 14일차 마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박도영이 최종 검사 결과지를 들고 유나의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강현도와 서연, 김정혜가 침대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박도영이 결과지를 유나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김정혜가 아이고 하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이불 위에 놓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도영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나 씨, 이제 임상시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주를 한 바퀴로 해서 총 4바퀴를 돌게 됩니다. 약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작하시겠습니까? 유나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지도 재촉하지도 않았지만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해볼게요. 유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는 날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강현도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병실 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인했어요. 강현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으로 눈밑을 한번 훔쳤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강현도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도의 아들 준혁이 아버지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누나가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강현도가 서재 의자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준혁이 문 앞에 서서 강현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기사를 보여줬어요. 어머니도 요즘 이상하고요. 사실이에요? 강현도가 한참을 준혁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서재 안쪽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준혁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현도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18년 전 이혼의 경위, 유나가 임신 사실을 숨긴 채 떠난 것, 그리고 서연이라는 딸이 있다는 것. 준혁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는 거라면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준혁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니한테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말하지 말아주세요. 강현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방문을 닫고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모양이 전혀 다른 형태였다는 사실이 쉽게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상시험 첫 투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도영과 의료진이 약물 주입 속도와 활력 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수액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현도는 병원 1층 작은 예배당 의자에 홀로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서울 반대편 자택에서 준혁이 아침 등교 준비를 하다가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첫 투약 시작했다. 준혁이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박도영이 촬영 결과를 들고 유나의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촬영 사진 2장을 나란히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종양 크기가 30% 줄었습니다. 주변으로 퍼졌던 소견도 이전보다 줄었고요. 유나가 모니터 화면을 앞으로 몸을 기울여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 거 맞아요? 맞습니다. 약이 듣고 있어요. 박도영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기에서 이 정도 반응은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서연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강현도에게 뛰어가며 외쳤습니다. 줄었대요. 종양이 줄었대요. 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강현도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현도가 서연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됐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이 강현도의 팔을 잡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이어지면서 유나의 체력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와 함께 병실 복도를 왕복 산책할 수 있게 되었고 김정혜가 매일 가져오는 도시락을 거의 비울 만큼 식사량도 늘었습니다. 강현도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병원을 찾았지만 유나의 병실에 10분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치료 경과만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강현도가 돌아간 뒤 유나가 김정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는 저렇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김정혜가 도시락 그릇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좀 변한 거겠지. 2번째 투약이 진행되는 동안 서연의 모의고사 성적이 소폭 떨어졌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오가느라 수면이 부족해진 탓이었습니다. 강현도가 김정혜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입시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 서연이 김정혜에게 대답했습니다.
수학이랑 과학 쪽으로 부탁해도 될까요? 강현도가 의대 입시 전문 과외교사를 섭외했습니다. 서연이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주 3회 오전 온라인 수업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강현도와 서연이 병원 근처 칼국수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서연이 칼국수 면을 젓가락으로 감으며 물었습니다. 왜 엄마를 다시 찾으려고 했어요? 편지를 3년이나 보내면서. 진짜 이유가 뭐예요? 강현도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돈으로 되돌릴 수 없는 실수가 그거였다. 강현도가 칼국수 국물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내가 울고 있었는데 내 엄마는 한 번도 안 울었어. 그게 평생 잊히지 않았다. 서연이 아무 말 없이 면을 먹었습니다. 눈시울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강현도가 서연의 그릇에 고명을 하나 더 얹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 병원으로 돌아가며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걸음이 올 때보다 느려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투약이 끝난 뒤 중간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도영이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종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 중에서도 반응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박도영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관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만 세 번째, 네 번째 투약까지 마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관해라는 말을 내 입으로 듣게 될 줄 몰랐네. 강현도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퇴원하면 가고 싶은 데 있어? 유나가 오래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5살 때 남해 바다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못 갔어. 한번 가보고 싶다.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그 약속 기억해, 엄마. 박도영이 당일치기 외출을 허가한 날 강현도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서연이 뒷좌석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받치고 동행 간호사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서울을 출발한 차가 4시간을 달려 남해 해안가의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유나가 눈을 감고 바닷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서연이 휠체어를 밀어 모래밭 가까이 갔습니다. 유나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서연의 팔에 기대어 맨발로 모래를 몇 걸음 밟았습니다. 발끝에 닿는 차가운 모래와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유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와 나란히 해변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되면 엄마 같은 사람 치료하는 종양내과 의사 할 거야. 유나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면 잘하겠다. 조금 떨어진 방파제 위에서 강현도가 귤을 까며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귤 껍질을 벗기던 손이 멈추었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나가 피곤해 잠들었습니다. 서연이 뒷좌석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받치고 있다가 강현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강현도가 백미러로 서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라고 안 불러도 된다.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서연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차 안에 처음으로 편안한 침묵이 깔렸습니다. 남해 여행 다음 주 강준혁이 학교를 마치고 혼자 서울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간호사에게 면회를 요청하고 유나의 병실에 들어선 준혁이 침대 앞에 서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혁입니다. 유나가 준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매가 강현도의 젊은 시절을 닮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잘 왔다.
준혁아. 준혁이 편의점에서 사온 주스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침대 옆 의자에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스 포장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먼저 의자에서 일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 나 준혁이야. 서연이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기사에서 봤어. 유나가 침대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인사는 제대로 해야지. 서연이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녕, 준혁아. 병실 안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날카로운 기운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도가 최태수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연이 호적 정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시작해라. 내가 생부로 인지하는 절차. 최태수가 메모하며 보고했습니다. 가정법원에 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연 씨가 아직 미성년이니까 핵심은 친권자인 유나 씨의 동의서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과 서연 씨 사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도 필요합니다. 강현도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도영이 세 번째 투약 일정을 확정하며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일러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고비입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 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해 해변에서 서연이 찍어준 사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고 있는 자신의 뒷모습. 그 옆에는 서연이 어릴 때 그린 크레파스 가족 그림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투약이 시작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서연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병원에 도착해 복도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투약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더니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달려와 서연을 부축했습니다. 서연이 눈을 떠보니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심한 빈혈입니다. 제대로 못 드시고 잠도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의 병력을 고려하면 추가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현도가 응급실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30분 뒤였습니다. 서연의 침대 옆에 서서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박도영 선생님이 전에 말한 적이 있다. 엄마의 암이 유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족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이번에 같이 하자. 서연이 수액줄이 꽂힌 팔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엄마한테 생긴 암이 유전자 때문인지 확인하는 검사야. 미리 받아두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게요. 대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걱정할까봐. 강현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5일이 걸렸습니다. 서연은 빈혈 치료를 위해 하루 입원했다가 퇴원했고 유나는 딸이 같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에 수액대를 끌고 병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내가 가서 봐야 해요. 간호사가 유나를 붙잡았고 박도영이 직접 병실로 내려와 말했습니다. 유나 씨, 서연 씨는 빈혈로 잠깐 쓰러진 겁니다. 이미 안정됐어요. 걱정 마세요. 유나가 침대 난간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겨우 다시 누웠습니다. 5일 후 박도영과 유전자 전문 상담사 한지원이 진료 상담실에 강현도와 서연을 불렀습니다. 한지원이 검사 결과지를 펼치며 서연에게 설명했습니다. 서연 씨에게서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암이 생길 위험이 일반 사람보다 높아요. 당장 어디가 아픈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서연이 표정 변화 없이 앉아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와서야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현도가 서연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변이가 있다는 거랑 반드시 아프게 된다는 건 다른 거야.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서연의 눈에 공포가 차올라 있었습니다. 강현도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박도영이 유나에게 서연의 검사 결과를 별도로 전했습니다. 서연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박도영은 유나가 서연의 보호자로서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부터 유나가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병실 벽만 바라보며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그 애를 낳지 말았어야 했나? 김정희가 직접 만든 도시락 뚜껑을 열며 달랬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유나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거부가 사흘째 이어지자 박도영이 강현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 씨가 밥을 안 드시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세 번째 투약 효과에도 영향이 갑니다. 심리 상담을 같이 시작해야 합니다. 강현도가 병원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 일정을 잡는 동시에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엄마한테 가장 필요한 건 네가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서연이 학교를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유나의 침대 곁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픈 게 아니야. 엄마 덕분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유나가 고개를 돌려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사가 돼서 이 유전자를 연구할 거야. 엄마가 준 이 몸으로.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의 볼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어. 엄마가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을 거야. 유나가 한참을 울다가 김정희가 가져온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5일 만에 처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아버지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앞에 선 준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누나 서연이의 병원 기록을 한상철한테 넘겼어요. 강현도가 의자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서재 앞을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서연이 누나의 검사 결과를 이사회에 흘리면 아버지가 호적 등록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강현도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재 의자에 앉은 채 준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준혁아,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가 옳은 일을 했다.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나가 아프다는 걸 무기로 쓰는 건 잘못이잖아요. 강현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네가 힘들 수 있어. 준혁이 입술을 깨물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도 제 어머니니까 아주 망하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강현도가 아들의 어깨를 한번 꽉 쥐었다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서재를 나선 뒤 강현도가 최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법무팀장 회의를 소집해라. 한상철 건하고 미정희 건 같이 정리한다. 다음 날 아침 강현도가 출근하자마자 법무팀장과 외부 로펌 변호사를 회장실에 불렀습니다. 한상철이 서연이의 병원 기록을 빼돌려서 이사회 사람들한테 흘렸다. 개인정보를 몰래 빼낸 것,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 두 건 다 고발 절차를 밟아라. 강현도가 책상 위에 최태수가 정리한 서류 뭉치를 밀어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미정.
한상철한테 이걸 지시한 건 오미정이야.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라. 법무팀장이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강현도가 이사회에 3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했습니다. 유광수와 한상철 사이의 동거래 증거, 기사가 나간 경위를 정리한 보고서, 그리고 서연의 병원 기록이 유출된 정황을 담은 법무팀 보고서였습니다. 사회이사들이 보고서를 읽는 동안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사회이사가 안경을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니라 법을 어긴 겁니다. 다른 사회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한상철의 모든 사내 직책과 출입 권한을 해제하는 안건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유광수에 대한 회사 차원의 고발도 함께 승인되었습니다. 이사회를 마친 강현도가 저녁에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오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현도가 오미정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겠다. 오미정이 고개를 들어 강현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를 위해서 겉으로는 가정을 유지한다. 대신 당신은 그룹 경영이든 내 가족 문제든 더 이상 손대지 마. 당신 이름으로 된 집하고 생활비는 지금 그대로 유지해 줄 테니까. 오미정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나를 쫓아내는 거야? 별거야. 준혁이한테 상처를 줄이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오미정이 입술을 깨물며 강현도를 노려보았습니다. 준혁이가 당신한테 말했어? 강현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오미정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기사를 뿌린 것도, 합의금을 보낸 것도, 서연이의 검사 결과를 흘린 것도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오미정이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오미정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거실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가 2층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서연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장기 관리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유전자 전문 상담사 한지원이 서연에게 앞으로의 검진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유방검사, 1년에 한 번 배 쪽 정밀검사, 그리고 피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30대 중반 이후에는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게 될 거예요. 서연이 수첩에 꼼꼼하게 적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연구하는 의사가 되려면 어떤 과로 가야 돼요? 한지원이 잠시 놀란 듯 서연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종양내과, 유전체의학, 예방의학. 여러 길이 있어요. 서연이 수첩에 한 줄 더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직접 공부할 거예요. 이 유전자. 한지원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번째 투약의 중간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도영이 유나의 병실에 들어서며 촬영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식사를 다시 시작하신 뒤로 약 반응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양 크기는 이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새로 퍼진 곳도 없어요. 박도영이 유나와 강현도, 서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4번째까지 잘 마치면 관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나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 뒤에 눈을 떠 강현도와 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당신들이 없었으면 못 왔을 거야. 강현도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한 바퀴 남았어. 끝까지 가자. 3번째 투약이 무사히 끝난 뒤 강현도가 유나에게 서연의 호적 정리를 꺼냈습니다. 서연이를 내 호적에 올리고 싶다. 유나가 한참 동안 강현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가 원하면.
그리고 서연이가 이 결정이 뭘 뜻하는지 충분히 이해하면 강현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태수가 가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유나의 동의서, 서연의 출생 서류, 그리고 강현도와 서연 사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처음 편지를 읽었던 병원 옥상 벤치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서류를 오래 읽다가 김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호적에 아버지가 생기는 거라는데 이상한 기분이야.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싫지는 않아. 서연이 전화를 끊고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멀리 보이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가 병상에서 동의서에 서명하는 날 펜을 내려놓으며 강현도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하고 나 사이 문제가 아니야. 서연이의 미래에 대한 결정이야. 서연이를 실망시키면 그때는 내가 용서 안 해. 강현도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날 강현도와 서연이 나란히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유나는 병원에서 위임장을 작성해 김정혜 편에 보냈습니다. 접수를 마친 서연이 법원 로비에서 접수증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강현도에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책임도 평생이에요. 아시죠? 알고 있다. 강현도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도가 병원 근처 빵집에서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유나의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서연과 유나, 김정혜,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달려온 준혁까지 5사람이 병실간이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작은 초에 불을 붙이자 좁은 병실에 주황빛이 퍼졌습니다. 유나가 촛불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병실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웃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정희가 옆에서 휴지를 건넸습니다. 준혁이 케이크를 한 입 먹고 서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생기니까 이상하다. 서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2사람은 케이크를 다 먹은 뒤 병실을 나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는 건축하고 싶어. 준혁이 옥상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 서연이 나란히 서서 대답했습니다. 2사람 사이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아무도 먼저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현도가 병실 창 너머로 옥상 계단을 올라가는 2아이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옆에 서 있던 최태수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게 내가 18년 전에 만들었어야 하는 풍경이었다. 4번째 투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나는 이전보다 부작용이 적어 체력을 유지하며 버텼고 박도영과 의료진이 매일 혈액 검사와 활력 징후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학교와 병원을 오가면서도 모의고사 성적을 전교 3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4번째 투약 마지막 날 박도영이 병실을 방문하여 최종 검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2주 뒤에 촬영 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로 관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나가 서연의 손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 엄마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아직 부족해. 엄마가 내 의대 입학식에 와야 해. 그때 엄마 손잡고 들어갈 거야. 유나가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꼭 가야지. 병실 창으로 겨울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붙어 있는 서연의 간이 차트 마지막 칸에 체크 표시가 찍혔습니다. 4번째 투약이 끝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1월 마지막 주 박도영이 최종 촬영 결과를 들고 유나의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강현도, 서연, 김정혜가 침대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박도영이 촬영 사진 2장을 나란히 모니터에 띄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종양이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추가 촬영에서도 활성 소견이 없습니다. 박도영이 윤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관의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윤아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김정혜가 윤아의 등을 토닥이다가 자신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 의자에서 대기하고 있던 강현도가 일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관해래요. 관의 판정이래요. 서연이 강현도에게 달려갔습니다. 강현도가 두 팔을 벌려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이 강현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강현도가 서연의 등을 두드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젖은 눈꺼풀 너머로 번졌습니다. 한참 뒤 박도영이 윤아와 가족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퇴원 후 3개월마다 촬영 검사와 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6개월마다는 정밀 촬영도 하고요. 최소 5년간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박도영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관해가 완치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는 최선의 결과예요. 윤아가 서연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5년이면 서연이가 전공에 하고 있을 때네.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도 검사 같이 오자. 내가 옆에서 결과지 읽어줄게. 윤아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근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관의 소식은 김정혜를 통해 마포구 꽃집 단골 손님들과 시장 상인들에게 퍼졌습니다. 꽃집 앞에 축하 화환 2개가 놓였습니다. 준혁이 학교에서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엄마 관에 축하해요. 서연이 수업 시간에 책상 아래에서 문자를 읽다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퇴원 전날 강현도가 윤아의 꽃집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꽃집 위층의 원룸은 벽지가 들떠 있었고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겨울을 나기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강현도가 최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일 안에 도배, 바닥 교체, 보일러 수리, 욕실의 미끄럼 방지 손잡이까지 끝내라. 건물주한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다. 최태수가 메모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건? 아니야. 거기가 윤아 씨네 집이야. 그 집에서 쉬어야 해. 퇴원 당일 2월 초의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윤아가 수개월 만에 병원 정문을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연이 한쪽 팔을 잡고 강현도가 반 발짝 뒤에서 따랐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김정혜가 서 있었습니다. 윤아의 꽃집에서 직접 가져온 흰 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준혁이 차 문을 미리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아가 꽃다발을 받아들더니 꽃잎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꽃 내가 직접 다듬은 건데 누가 물을 안 갈아줬어. 잎끝이 누렇잖아. 김정혜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꽃부터 걱정이야. 환자가.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퇴원하자마자 꽃 타령이야? 윤아가 꽃다발을 가슴에 안으며 대꾸했습니다. 이게 내 밥줄인데.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강현도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꽃집 위층 원룸에 도착한 윤아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새로 바른 벽지에서 풀 냄새가 났고 바닥이 깨끗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욕실 벽에 스테인리스 손잡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방 안을 둘러보다가 김정혜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정혜야, 집이 좀 달라졌지? 김정혜가 신발을 벗으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건물주가 양심이 생겼나 보지. 유나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꽃집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퇴원 일주일 뒤 가정법원에서 서연의 인지 신고가 정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연의 가족관계 등록부 아버지란에 강현도라는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법원 로비에서 서류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옆에 선 강현도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들어갔네요. 이름이. 이제 안 빠진다. 서연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2월 중순부터 꽃집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반나절만 일하고 돌아갔습니다. 새벽 꽃시장 출입은 김정혜가 도맡았습니다. 강현도는 김정혜에게 꽃 주문 선결제라는 이름으로 운영비 일부를 조용히 보냈고 유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가을 서연이 의대 수시 전형에 지원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어머니의 투병과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종양 유전학을 연구하겠다는 꿈을 담았습니다. 면접 준비 기간에 강현도가 박도영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의대 면접에서 의료 현장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다고 하던데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박도영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원 구내식당에서 박도영과 서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도영이 종양내과 의사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람도 힘든 것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수첩에 빼곡하게 메모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후회한 적 없으세요? 박도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많지. 그래도 다시 선택하라면 같은 과를 고를 거야. 서연이 수첩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강현도가 서연을 면접장 건물 앞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며 돌아보았습니다. 다녀올게요. 잘하고 와.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것만 보여주면 된다. 서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현도가 차 안에서 서연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유나가 꽃집 카운터에서 노란 국화 화분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김정혜가 옆에서 물을 주며 물었습니다. 그거 누구 줄 건데? 서연이 합격하면 줄 거야. 유나가 국화잎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를 받은 날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붙었어. 전화 너머로 유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유나 대신 김정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네 엄마가 울어서 말을 못한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강현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합격했어요, 아버지. 강현도가 회장실에서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최태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5분만. 강현도가 문자 화면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두 글자 위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도가 유나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카운터 위에 노란 국화 화분이 리본을 달고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한 거야? 유나가 꽃잎을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면접 날부터. 될 줄 알았어. 강현도가 꽃집 한쪽에 서서 유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을 다루는 손가락마다 오래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새벽꽃 시장에서 상자를 나르고 가게를 열고 딸을 키웠습니다. 강현도가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강당 객석에 강현도와 윤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아는 두 번째 정기 검진에서도 관해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고 꽃집 일에 복귀하여 체력도 많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김정혜가 골라준 연한 하늘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뒤 강당 밖으로 나온 서연에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준혁이 꽃다발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서연이 꽃다발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서연이 강현도, 윤아, 준혁 그리고 객석 뒤편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김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체 사진 찍자. 5사람이 강당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준혁이 강현도와 윤아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좀 더 붙으세요. 윤아가 헛웃음을 흘렸고 강현도가 반 발짝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김정혜가 서연의 휴대폰을 받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강현도가 오른쪽에 윤아와 왼쪽에 서연 사이에 서서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국화 화분을 들고 있었고 서연은 가운을 입은 채 준혁이 건넨 꽃다발을 안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한쪽 끝에서 V를 그리고 있었고 김정혜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선택한 사람들의 얼굴이 봄 햇살 아래 나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윤아는 새벽고 시장에서 40kg짜리 상자를 나르며 딸을 키웠고 강현도는 반송되는 편지를 받아들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무게를 혼자 짊어졌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 칸이 빈 서류를 들고 학교에 다니면서도 정교 수석 자리를 놓지 않았고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누구 하나 쉬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이 전부를 해결해 준 건 아니었습니다. 윤아의 마음을 돌린 건 1인실 병실이 아니라 매일 새벽 편의점에 간식을 놓고 가던 한 남자의 뒷모습이었고요. 서연이의 마음에 금이 간 건 재벌 아버지의 명함이 아니라 3년간 반송된 편지 32통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닐 겁니다. 18년의 빈자리가 사진 한 장으로 채워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빈자리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나란히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족이 아니면 뭐가 가족이겠습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